자, 부유한 사람, 곧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부자죠. 그럼 우리는 이 부자가 아직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부자로 가기 위해 나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부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은 모방을 하면서, 따라하면서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지거나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건희처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건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보면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그 사람도 곧 부유하고 부자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신 분들, 유주택이신 분들,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도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부동산 주식 대박. 네,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10억 이상 부자가 39만 명. 얼마 안 되네요. 빚내서 돈 벌었다. 중요합니다. 부자들의 행동 패턴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요겁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빚. 자, 보죠. 자,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를 불리기 위한 미천으로 최소 5억을 제시.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 이 5억을 모은 방법은 주식, 부동산 등 순이었다. 부축척을 위해선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와중에 뭐 집값이 폭등하고 뭐 해가지고 10억 넘는 부자가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KB금융그룹이 이제 한국의 부자 현황을 보고서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21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건데요. 이거는 22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는 제가 읽어봤어요. 네. 올해는 못 읽어봤고 기사만 간추려서 봅니다. 왜냐하면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잘 안 보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지난 6월 1일부터 6주 동안 자,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10억부터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 400명이 400명, 그리고 5억에서 10억 미만, 9억 9천까지죠. 금융자산을 보유한 준부자래요. 이분들이 200명 해서 총 6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대요. 보면은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현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죠. 종잣돈 5억 원 이상 10억 미만을 모은 시기는 평균 42세. 고시네요. 제가 올해 40인데 돈을 모은 방법은 첫 번째가 주식이었답니다. 결국 주식으로 뭐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되고 뭐 또는 1,000만 원이 빵원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불로소득이라는 걸 만들어내야겠죠.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으니까 뭔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내가 돈이 없다. 근데 부동산을 하고 싶다면은 경매를 권해드리고요. 그게 안 된다라면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안목을 키우시면 됩니다. 주식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희일비라고 하죠. 오늘 웃었다 내일 울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했던 방식이 그냥 묻어놨거든요. 잊어버리면서 묻어놓은 주식이 나중에 좀 크게 수익이 났었는데 결국은 이 주식이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게 거주용 주택. 거주용 주택 가격이 올랐다. 내가 3억에 산 집이 뭐 10억이 됐더라. 내가 6억에 산 집이 한 20억이 됐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거주용 외 아파트. 거주용 외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랍니다. 결국에는 거주를 하고 나서 나중에는 아파트를 하나 더 산 거죠. 주식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그걸로 거주용 외에 주택을 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거주용 외 재건축 아파트 등의 순이었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빚을 내는데 꺼리낌이 없었다. 빚
빚 무서운 거 모르면은 뭐 얘기 많으시죠? 빚 무서운 거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물론 이게 분명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빚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위험을 안고 가는 거죠. 자칫하면 망하니까. 그냥 한순간이니까. 근데 잘 되면 내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에 대한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는 부자들은 이 빚을 빌리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성이 있었고 그 목적에 따른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던 겁니다. 내가 1억을 빌려서 이걸 투자했을 때 나한테 얼마가 오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았던 거죠. 근데 빚을 겁 없이 빌리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하래니까 했거나 또는 뭐 그냥 어디에 홀린 것처럼 가가지고 해놓은 거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뭐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부동산 관련 부채가 많았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었죠. 예전에 LTV 뭐 이런 게 70%, 80%막 이럴 때는 집 사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빚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돈 안 나가는, 매달 이자가 안 나가는 임대 보증금이 70%였답니다. 69.6%. 부자들은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죠. 내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 다른 거를 이렇게 임대 보증금을 낀 채로 집을 사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매달 나가는 이자 없이 그냥 순수하게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 부채는 30.4%예요. 비중이랬대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줄은 걸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 3억 원짜리 집을 내가 2억을 빌렸어요. 2억을 빌려서 이게 전체의 뭐 한 60% 이상 빚이었다면 집값이 6억이 되면은 이 수치가 줄어요. 그죠? 요게 이제 똑같은 집이니까 여기 요만큼이 2억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4억이 됐을 거고, 심지어 이게 더 만약에 올랐다면 요거는 진짜 2억은 눈꽃만치 된 거고, 이게 10억짜리 집이 됐다면은 이게 8억이 됐겠죠. 자, 빚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파악만 할 수 있다면 빚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처음에는 집값의 반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줄었나? 빚은 그대로입니다. 그거를 깨우쳐야 된다. 이게 보증금을 끼고 한 거는 확실하게 한 거지만 금융 부채가 30.4%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과연 이게 앉은 자리에서 줄어든 건가? 자산이 늘어난 건가를 봐야겠죠. 쭉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산 배분 전략을 살펴보면 부자들은 돈이 모일수록 서서히 부동산 자산을 늘렸다. 뭐 50억 미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주식 등 금융 투자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부자들의 뿌리는 부동산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뗄래야 뗄 수 없다. 부와 어느 정도 매치해서 봐야 된다. 예전에도 이제 양반이라는 거는 결국 뭐였냐면 그 신분도 있었지만 뭐 어느 지역에 가면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내 땅이야 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양반이었죠.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분 양반들 곳간으로 쌀 같은 거, 보리 같은 거를 주면 그 부분의 일부, 얘들은 예전에는 양반들만 세금을 냈으니까 양반들이 이제 위에 나라로 세금을 내는 거였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양반이 내는 겁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벌어서 그 양반한테 주면 위로 올리는 거죠. 그렇다. 그리고 올해 부자들이 가장 선호한 금융 투자는 주식이었다. 부자의 40%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답했다. 이게 결국은 큰 돈도 큰 돈인데 작은 돈이 큰 돈 되는 방법 중에는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채널이긴 하지만 주식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말이 굉장히 어렵고 이것저것 듣다 보면 혼란스러운 게 많은데, 그냥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식은 매우 간단하게 접근하시고 최소한 5년, 길게 보면 10년 정도만 그냥 안 팔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 다니는 길, 그 길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매일 다니는 길에 뭐가 있었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사람들이 뭘 많이 썼을까? 그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 게 뭐지? 물론 사람들이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있고, 뭐, 또는 뭐 가방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에 어떤 커피를 들고 있는지, 어떤 걸 먹었는지, 어떤 화장을 했는지 등등등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내가 볼 수 있는 그 사람한테서 나오거든요. 저는 예전에 주식 투자할 때 고령화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바이오 의약품 쪽에다가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 의약품을 많이 쓰겠구나. 그래서 그런 제약회사나 의약회사에다가 제가 돈을 투자했던 건데 그런 거예요. 당장은 아니죠. 당장은 이게 뭔가 막 주식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어떤 분은 9만 원에도 사고 어떤 분은 6만 원에도 사고 했을 텐데 이게 뭐 꼭지에 사든 저점에 사든 그건 아무도 장담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길게 보면은 결국은 주식 더군다나 큰 대기업 그리고 미래 전망성이 분명한 애들은 올라요. 쭉 올라갑니다. 쭉 뭐 3만 전자, 4만 전자, 5만 전자, 6만 전자 가면서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도 얘네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주식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투자하시면 돼요. 다른 거에 현혹되실 필요 없습니다. 뭐 투자방이니 뭐니 뭐 포트폴리오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쓸 거 없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할까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 주식 사놓으면 돼요.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준부자, 준부자는 금융자산.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뺀 현금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게 5억에서 10억인 분들이 준부자래요. 그럼 내가 준부자인가 아닌가 볼 수 있겠죠. 부자는 이게 10억 이상이에요. 오늘 바로 은행 가서 이것저것 정리하면 10억 나온다면은 나는 부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은행 가서 한 5억 얼마 나오면 난 준부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은 바로 팔아도 3일 있다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이 주요 자산이었다.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을 형성하고 나머지가 이제 금융자산으로 돼 있다는 거죠. 뭐 부동산이 70%, 24%뭐 이런 식이었다. 준부자들의 주 관심사는 부동산 투자, 경제 동향 정보, 금융상품 투자, 정보 투자, 등이 준부자분들의 패턴.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내가 뭘 해야지 계속 부자가 될 것 같고 뭔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꾸준히 정보를 갈망하고 투자를 하러 다니시는 거죠. 준부자분들. 준부자는 부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와 금융상품 투자에 관심을 가졌고 반면에 부자들은 세무, 은퇴, 노후, 법률 분야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찐 부자들, 아까 당장 은행 가서 또는 뭐 며칠 안에 10억 이상 만드실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은 준부자 대비 적극적으로 뭔가를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자산을 유지 관리하는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완전히 관심사가 틀리네. 그죠? 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 피라미드에서 봤을 때, 찐부자들은 요거를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세무, 은퇴, 노후, 법률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간에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돼 있는 준부자분들은 투자, 어떻게든지 돈을 불리려고 했던 거고 그 밑에 이제 서민분들은 준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거나 또는 그냥 포기하거나 하시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되죠.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더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